미국 펜타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중국이 텅스텐 수출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미사일도 전차도 스텔스 전투기도 전부 멈춰 설 위기에 처한 겁니다. 세계 최강 미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미국 지질학자 한 명이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서울도 부산도 아닌 강원도 깊은 상골짜기였죠. 30년 전에 문을 닫은 폐광을 조사하러 간 겁니다. 미국 방산업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에 무슨 자원이 있겠냐고요. 반도체 조립이나 하는 나라 아니냐며 비웃었죠. 하지만 그 지질학자가 강원도 땅속에서 발견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수십 년을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매장량, 중국산보다 2배나 뛰어난 품질, 그리고 30년간 아무도 모르게 완벽히 보존된 데이터까지. 미국 전문가들은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고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지질학자의 아버지가 70년 전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바로 이 광산의 광부였다는 사실이었죠. 운명처럼 얽힌 두 나라의 인연, 그리고 한국이 30년을 묵묵히 준비해온 놀라운 비밀.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텅스텐의 부활,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지질학자로 30년을 살아온 네이선 브래들리입니다. 펜타곤의 전략자원 자문관이라는 거창한 직함을 달고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책상에 앉아 보고서나 검토하는 게 제 일의 전부였죠. 2026년 봄, 그날도 여느 때처럼 지하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장성들의 얼굴이 유난히 어두웠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건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숨이 턱 막혔죠. 중국이 텅스텐 수출을 전면 통제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미사일 탄두, 전차 관통탄, 스텔스 전투기 엔진. 이 모든 무기의 핵심 소재가 하루아침에 끊길 위기에 처했어요. 섭씨 3400도가 넘어야 녹는 금속. 지구상에서 텅스텐을 대체할 물질은 없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브래들리 박사, 대체 공급원을 찾아야 합니다. 호주는 양이 부족하고 아프리카는 정치가 불안정합니다. 한국에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한국이라는 단어에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 아닌가요? 국토의 70%가 산이라 자원이랄 게 없는 곳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강원도 영월군 상동광산. 매장량 추정치 5,800만 톤. 믿기 어려운 숫자였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던 아버지 로버트 브래들리.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지만 유품은 한 번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어요. 상자를 열자 낡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 뒷면에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죠. 강원도 1953년. 사진 아래에서 접힌 메모지가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어요. 이 땅이 언젠간 미국을 구할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저렸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5년 전 아프가니스탄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피토류 광산 조사 중 갱도가 무너졌고 제 바로 옆에 있던 동료 제임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현장 조사를 완전히 피해왔어요. 어둠이 무서웠고 좁은 공간이 두려웠습니다. 보고서와 데이터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했죠. 한국행을 결심하기까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책상에서만 검토하겠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절대 갱도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요. 아버지의 메모를 주머니에 넣고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낯선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4월에 한국은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죠. 입국장을 빠져나오니 한 여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한국광물자원공사 연구원 김서연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유창한 영어에 놀랐죠. 서울에서 영월까지는 차로 3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산, 또 산이었거든요. 이런 지형에서 대규모 광산이라니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서연 연구원이 상동광산의 역사를 설명해줬지만 솔직히 반쯤은 흘려들었죠. 영월에 도착했을 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광산 입구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딱 봐도 수십 년을 현장에서 구른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상동광산 현장 총괄 엔지니어 박준호. 투박한 손으로 악수를 청했죠.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준호 엔지니어의 눈에는 기대가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일부러 차갑게 굴었습니다. 데이터부터 보여주시죠. 현장은 나중에 판단하겠습니다. 그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워싱턴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친구이자 펜타곤 물류 담당 대령인 톰 윌슨이었죠.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마이클 호프만이라는 방산업체 임원이 한국 프로젝트를 막으려고 로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국산 공급망을 유지해야 자기 회사의 이익이니까요. 설상가상으로 중국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피토류 협회 부회장 첸웨이라는 자가 국제 텅스텐 가격을 급락시켰어요. 한국 광산이 채산성을 맞추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었죠. 워싱턴과 베이징이 동시에 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준호 엔지니어가 데이터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안에 들어서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천장까지 빼곡히 쌓인 서류들. 지질 도면, 채굴 기록, 장비 매뉴얼. 1994년에 폐광된 광산의 자료가 어제 정리한 것처럼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걸 지금까지 보관한 겁니까? 제 물음에 박준호 엔지니어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언젠가 이날이 올 줄 알았으니까요.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폐광의 데이터를 홀로 지켜온 사람. 저는 그 집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가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죠. 미국에서라면 진작 폐기됐을 자료들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의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70년 전 이 땅에서 아버지는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그리고 왜 이 땅이 미국을 구할 거라고 믿었던 걸까요? 대답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산골 마을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박준호 엔지니어가 갱도 입구로 안내했습니다.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은 터널이었죠. 안전모와 헤드램프를 건네받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괜찮다고 그냥 데이터 확인만 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갱도 안으로 들어갈수록 공기가 차갑고 축축해졌어요. 헤드램프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나아갔지만 오히려 그 빛이 주변의 어둠을 더 짙게 만드는 것 같았죠. 50m쯤 들어갔을 때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15년 전 아프가니스탄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갱도가 무너지던 순간 먼지와 암석이 쏟아지던 굉음. 제 옆에서 제임스가 외치던 비명소리. 구하려고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브래들리 박사님, 괜찮으십니까? 박준호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가 제 팔을 잡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더는 못 들어가겠어요.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비틀거리며 갱도 입구로 도망치듯 빠져나왔죠. 햇빛 아래 서서 한참을 헐떡였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박준호 엔지니어와 김서연 연구원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 몸이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요. 보고서만으로 평가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은 불가능해요. 박준호 엔지니어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만 했죠. 그 담담한 반응이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려는데 김서연 연구원이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영월에서 유명한 식당이 있다며 꼭 가보셔야 한다고 했죠. 거절하려 했지만 혼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아프간의 기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식당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지만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60대로 보이는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윤미경 사장님이라고 했죠. 어서 오세요. 미국에서 오셨다면서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한국어를 못 알아듣는 저를 위해 김서연 연구원이 통역해줬습니다. 윤미경 사장님은 연신 음식을 내오며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를 반복했어요.
된장찌개, 나물 반찬, 생선구이.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밥상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칠 즈음 한 노인이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죠. 윤미경 사장님이 반갑게 맞으며 제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이만식 어르신. 예전에 이 광산에서 일하셨던 분이라고 소개했어요. 이만식 어르신이 제 맞은편에 앉으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김서연 연구원이 통역해줬죠. 1970년대에 저는 20살짜리 청년 광부였습니다. 그때 이 광산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어요. 우리가 캔 텅스텐으로 고속도로를 놓고 제철소를 세웠죠. 이 검은 돌덩이가 나라를 일으켜 세운 겁니다. 어르신의 눈에 그리움과 자부심이 교차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테이블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어요. 1994년에 광산이 문을 닫았을 때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제 청춘이 묻힌 곳이니까요. 하지만 언젠가 다시 이 광산이 빛을 볼 거라고 믿었어요. 대한민국은 포기하지 않는 나라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사람들. 문을 닫은 광산의 데이터를 지키며 언젠가 올 날을 준비한 사람들. 저는 그들의 믿음이 이해되지 않으면서도 묘한 감동을 느꼈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과 달리 영월의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지고 있었죠. 아버지도 70년 전 이 별을 봤을까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메모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이 땅이 언젠간 미국을 구할 것이다. 어쩌면 아버지는 뭔가를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직 모르는 무언가를요. 다음 날 새벽 워싱턴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톰 윌슨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급박했어요.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했죠. 마이클 호프만의 로비가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호프만은 펜타곤 내부에 강력한 인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퍼뜨린 논리는 간단했죠. 한국 광산 개발에 투자하는 것보다 중국과 협상하는 게 현실적이다. 이미 구축된 공급망을 유지하는 게 비용 효율적이다. 신규 개발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 문제는 그 논리가 펜타곤 일부 인사들에게 먹히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사흘 내로 예비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현장 확인 없이 개발 가치를 판단하라는 거였죠. 호프만이 시간을 벌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김서연 연구원이 아침 일찍 찾아왔습니다. 제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사정을 설명하자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방 다시 밝아지며 말했습니다. 그럼 데이터로 승부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진 자료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직 다 못 보셨잖아요. 솔직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서류만으로 펜타곤을 설득할 수 있을 리 없었거든요. 현장 확인 없는 보고서는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갱도에 들어갈 용기가 없는 저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매장량 추정치, 품위 데이터, 채산성 분석. 숫자들을 나열했지만 결론은 암울했습니다. 현장 검증 미완료. 개발 가치 불확실. 추가 조사 필요. 이 정도 결론으로는 호프만을 이길 수 없었죠. 김서연 연구원이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데이터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30년간의 연구와 준비가 담긴 결과물이에요. 무슨 뜻인지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박준호 엔지니어에게 연락했어요. 잠시 후 박준호 엔지니어가 나타나 저를 다시 데이터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전날 봤던 그 창고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박준호 엔지니어가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1980년대 채굴 당시의 지질 분석 보고서입니다. 이건 폐광 직전 마지막 시추 데이터예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20년간 수집한 국제 텅스텐 시장 동향 자료입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놀라움이 커졌습니다. 단순한 보관이 아니었어요. 체계적으로 분류되고 분석되고 업데이트되어 있었죠. 30년간 폐광된 광산의 자료를 이렇게까지 관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신 겁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닐 텐데요. 박준호 엔지니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낡은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유리액자에 넣어 보관한 종이였죠. 빛바랜 글씨가 간신히 읽혔습니다. 전략 자원은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1970년대 산업화 시절
어느 공무원이 남긴 글귀라고 했습니다. 박준호 엔지니어가 이 광산에서 일하기 시작한 첫날 선배에게 받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날부터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다고 했죠. 저는 이 광산이 다시 빛을 볼 날을 믿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이 자원을 필요로 할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혼자서라도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믿음. 보상도 없이 묵묵히 지켜온 자리. 미국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보고서 초안을 다시 열었습니다. 개발 가치 불확실이라고 적은 부분을 지웠어요. 하지만 뭐라고 바꿔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현장을 보지 않고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거든요. 제 안의 두려움과 이 사람들의 믿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죠. 그날 밤 보고서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 과연 제가 이 사람들의 30년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에 갇힌 저 같은 사람이요. 창밖으로 영월의 산들이 어둠에 잠겨가고 있었습니다. 그 산 아래 검은 황금이 잠들어 있었죠. 30년을 기다려온 보물이요. 보고서 제출 마감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서 숙소에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혼자 영월 거리로 나섰죠. 작은 시골 마을이었지만 묘한 정취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과 좁은 골목길.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70년 전에 찍힌 이 사진 속 풍경을 찾고 싶었거든요. 골목을 돌고 돌아 어느 언덕 위에 다다랐을 때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그 장소였어요. 산의 능선, 마을의 배치, 심지어 오래된 느티나무까지 그대로였죠. 아버지가 70년 전에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연결고리 같았어요. 아버지는 이 풍경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전쟁의 한복판에서 이 평화로운 산골 마을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해가 지고 숙소로 돌아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어느새 눈을 감았죠. 그리고 그 악몽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갱도. 히토류 광맥을 조사하던 그날. 제임스가 바로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이번 발견은 대박이야, 네이선. 우리 이름이 역사에 남겠어. 그 순간 천장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암석이 쏟아졌어요. 네이선, 도와줘. 제임스의 손이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어요. 먼지와 돌더미가 그를 삼켜버렸죠. 제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다 사라졌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에 젖은 채로 한참을 헐떡였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죠.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영월의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왜 나만 살아남았을까? 15년 동안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저보다 실력도 좋고 미래도 밝았어요. 그가 죽고 제가 산 건 우연에 불과했죠. 아무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게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새벽녘에 딸 에밀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워싱턴은 오후였을 거예요. 신호가 가다가 연결됐죠. 여보세요, 아빠. 에밀리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에밀리 아빠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환경단체 일로 바빠요. 아빠는요? 또 무슨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계신 거예요? 그녀의 말투에서 비난이 느껴졌습니다. 에밀리는 대학 때부터 환경운동에 열정적이었어요. 제가 지질학자로서 자원 개발에 관여하는 것을 늘 못마땅해 했죠. 한국에 와 있어. 광산 평가 때문에. 광산이요. 또 어딘가를 파헤치려고요. 아빠는 왜 항상 그런 일만 하세요? 에밀리, 이건 좀 달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일이야. 국가 안보요. 다 그런 핑계를 대죠. 결국 환경을 파괴하는 건 똑같잖아요. 대화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서로의 말이 상처가 되어 날아갔어요. 결국 에밀리가 먼저 끊어버렸죠. 뚜뚜뚜하는 신호음만 남았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에밀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된 건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임스가 죽은 후 저는 가정에 소홀해졌어요.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술에 의지했고 아내와 이혼했죠. 에밀리는 15살에 부모의 이혼을 겪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혹시 놓친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요.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을 뒤적이다 접힌 종이 하나를 발견했어요. 한글로 적힌 편지였습니다. 아버지의 필체가 아니었죠. 누군가 아버지에게 보낸 것 같았어요. 한글을 읽을 수 없는 저는 그 편지의 내용이 궁금해 미칠 것 같았습니다. 대체 누가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낸 걸까요? 그리고 왜 아버지는 이 편지를 평생 간직했던 걸까요? 김서연 연구원에게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편지를 번역해달라고 부탁해야 해요. 어쩌면 아버지와 한국의 연결고리를 알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잠을 한숨도 못 잤지만 이상하게 머리가 맑았어요. 아버지의 편지, 에밀리와의 갈등, 제임스의 죽음, 모든 것이 얽혀 있는 것 같았죠. 이 실타래를 풀 열쇠가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김서연 연구원에게 연락했습니다. 부탁드릴 게 있다고 했더니 바로 숙소로 와줬어요. 그녀에게 아버지의 유품에서 발견한 한글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천천히 읽어내려가던 그녀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죠. 브래들리 박사님, 이거 정말 놀라운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인가요? 김서연 연구원이 깊은 숨을 들이쉬고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로버트 브래들리 병장님께. 당신이 우리 마을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날 밤 북한군이 마을에 들이닥쳤을 때 당신이 저를 숨겨주지 않았다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제 목숨의 은인이십니다. 언젠가 전쟁이 끝나면 꼭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의 나라 미국이 승리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이만식 올림. 1953년 9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만식. 이틀 전 식당에서 만났던 그 어르신의 이름이었어요. 70년 전 아버지가 목숨을 구해준 한국인이 바로 그분이었던 겁니다. 잠깐만요. 그 이만식 어르신이요. 식당에서 만난 그 어르신이 맞습니까? 김서연 연구원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확인해봐야겠어요. 하지만 나이나 이름으로 봐서 같은 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곧바로 윤미경 사장님의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사장님이 이만식 어르신에게 연락해줬어요. 1시간 후 어르신이 식당에 도착했죠. 편지를 보여드리자 어르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가 쓴 겁니다. 70년 전에요. 전쟁통에 보내지 못했어요. 로버트 병장님이 부대 이동으로 갑자기 떠나셔서요. 그런데 어떻게 이 편지가 당신에게 있는 겁니까? 아버지의 유품에서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간직하고 계셨어요. 이만식 어르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름진 얼굴을 타고 눈물이 뺨을 적셨어요. 70년 만입니다. 로버트 병장님의 소식을 듣는 게요. 살아계셨던 거군요. 가정도 이루시고 자녀도 두셨고. 네.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늘 그리워하셨어요.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늙고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브래들리 병장님의 아드님을 만나다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늘이 정해준 인연인가 봅니다. 그제야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메모. 이 땅이 언젠간 미국을 구할 것이다. 아버지는 자신이 목숨을 구해준 한국인과 그가 일했던 광산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그 광산이 중요해질 날이 올 거라고 믿었던 거죠. 이만식 어르신이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광부가 되어 상동 광산에서 일했다고 했어요. 로버트 병장님이 저를 살려주셨으니 저도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텅스텐을 캐며 나라를 세우는 데 보탬이 됐죠. 그때 박준호 엔지니어가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이만식 어르신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아버지라고요. 박준호 엔지니어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네, 이만식 어르신은 제 아버지십니다. 저도 어제 들었어요. 브래들리 박사님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인연이 있으셨다는 것을요. 운명이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70년 전 아버지가 목숨을 구해준 한국인의 아들이 바로 30년간 이 광산을 지켜온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만난 제가 미국인이라니요. 이만식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제가 이 광산을 떠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버트 병장님이 살려주신 목숨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제 아들 준호에게도 그 사명을 물려줬습니다. 언젠가 이 광산이 다시 빛을 볼 날이 온다고요. 박준호 엔지니어가 덧붙였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미국 병사가 너를 살렸고 너는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광산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두 세대에 걸친 약속, 두 나라에 걸친 인연. 저는 그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가 제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숙제를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보고서 제출 기한이 지났습니다.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낸 거죠. 펜타곤에서 독촉 연락이 빗발쳤어요. 호프만이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습니다. 한국 프로젝트는 이미 실패했다고 떠들고 다녔죠. 그런데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서연 연구원이 급히 찾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박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그녀가 보여준 건 국제뉴스 기사였습니다. 한국 상동광산 개발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익명의 환경 전문가들이 갱도 개발로 지하수가 오염되고 인근 생태계가 파괴될 거라고 주장했죠. 기사 출처를 추적해보니 중국 쪽에서 흘러나온 정보였습니다. 히토류협회 부회장 첸웨이의 작품이 분명했어요. 한국 광산이 본격 가동되면 중국의 독점이 깨지니까 미리 물을 타려는 거였죠. 문제는 이 가짜 뉴스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도 다루기 시작했어요. 펜타곤 내부에서도 환경 리스크 평가를 추가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죠. 호프만이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에밀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빠, 한국 광산 뉴스 봤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아빠가 참여하는 프로젝트는 다 그래요. 환경을 파괴하고 이익만 챙기는 거잖아요. 실망이에요. 메시지를 읽으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딸에게 해명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 자신도 이 광산의 환경 영향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니까요. 갱도에 들어가지 못한 제 비겁함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에밀리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에밀리, 아직 사실 확인이 안 됐어. 가짜 뉴스일 수도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답장이 바로 왔어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결국은 다 변명이에요. 더 이상 기대 안 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호프만의 로비, 중국의 가짜 뉴스, 에밀리와의 갈등. 모든 것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게다가 펜타곤에서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죠. 환경 영향 평가를 포함한 종합 보고서를 일주일 내로 제출하라고요. 박준호 엔지니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뉴스 봤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광산은 환경 기준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갱내수 정화 시스템, 생태계 모니터링, 폐석 처리 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요.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직접 봐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갱도에 들어가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두려움이 밀려왔거든요. 어둠이 무서웠어요. 좁은 공간이 두려웠죠. 15년 전 제임스를 잃은 그 기억이 여전히 저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김서연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사님, 국제환경감사단에 요청하면 어떨까요? 독립적인 제3자가 평가하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저 대신 전문가들이 환경 영향을 평가해준다면 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어요. 펜타곤의 국제환경감사단 실사를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승인이 떨어졌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결국 저는 또 회피한 거였어요.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는 대신 남에게 맡긴 거죠. 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아버지의 메모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이 땅이 언젠간 미국을 구할 것이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버지도 두려움이 있으셨겠죠. 전쟁 한복판에서 적군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한국인을 숨겨주셨으니까요. 그런데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옳은 일을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만큼 용감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부끄러웠어요. 국제환경감사단이 도착했습니다. 단장 마리아 곤잘레스는 스페인 출신의 환경공학 박사였어요. 까다롭기로 유명한 전문가였죠.
그녀가 이끄는 5명의 감사관이 영월에 내렸습니다. 첫 회의에서 마리아 단장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중국 측에서 제기한 환경오염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입니까? 박준호 엔지니어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접 보시면 답을 아실 겁니다. 감사단의 실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도 동행하기로 했어요. 물론 갱도 깊숙이 들어가는 건 PR 작정이었죠. 입구 근처까지만 가고 나머지는 감사단에게 맡기려 했습니다. 갱도 입구에서 박준호 엔지니어가 시설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갱내수 처리 시스템입니다. 갱도 안에서 나오는 모든 물은 이 정화 시설을 거칩니다. 3단계 필터링과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1급수 수준으로 정화됩니다. 마리아 단장이 수질 측정 장비를 꺼내 직접 검사했습니다. 수치를 확인하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놀랍군요. 이 정도 수치는 선진국 기준으로도 최상위권입니다. 다음은 생태계 모니터링 시스템이었습니다. 광산 주변 5km 반경에 설치된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토양 오염도, 대기질, 수생생물 개체수까지 전부 관리되고 있었죠. 이건 처음 봅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광산은요. 마리아 단장의 말에 박준호 엔지니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준비했으니까요. 감사단이 갱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입구에서 멈췄어요. 두려움이 다시 밀려왔거든요. 박준호 엔지니어가 저를 보며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감사단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리아 단장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의심과 경계 대신 감탄이 가득했죠. 브래들리 박사님, 안에 들어가 보셔야 합니다. 중국 광산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갱도 내부 환기 시스템, 지하수 유출 방지 시설, 폐석 분리 처리 라인까지 완벽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죠. 보고서로 충분합니다. 직접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마리아 단장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눈치였죠.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그날 저녁 감사단의 예비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고 등급이었어요. 상동광산의 환경관리 시스템은 국제 기준을 훨씬 상회하며 환경오염 우려는 근거 없음이라는 결론이었죠. 중국의 가짜뉴스 공격이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오히려 역효과였어요. 국제환경감사단의 최고 등급 평가가 알려지면서 한국 광산의 친환경성이 전 세계에 홍보되는 꼴이 됐거든요. 워싱턴에 보고하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호프만의 로비가 힘을 잃기 시작했어요. 환경 문제 카드를 쓸 수 없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현장 확인이요. 펜타곤에서 연락이 왔어요. 환경 평가는 잘 됐지만 핵심 광맥의 품질과 매장량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브래들리 박사가 갱도에 들어가서 검증한 데이터가 필요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피할 수 없는 거였어요. 제가 직접 갱도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프로젝트는 완결될 수 없었죠. 그날 밤 마리아 단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조용히 앉더니 말했어요. 브래들리 박사님,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당신은 갱도가 두려우신 것 같습니다. 들킨 거였죠.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 단장이 말을 이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10년 전 멕시코 광산에서 동료를 잃었거든요. 한동안 현장에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극복했어요. 아니, 극복한다기보다 함께 안고 가는 거죠. 그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 단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갱도 안에 당신이 직접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그녀가 떠난 후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산들이 밤하늘 아래 묵묵히 서 있었어요. 그 산 아래 30년을 기다린 보물이 있었죠. 그리고 그 보물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용감해질 수 있을까요? 대답 없는 물음이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펜타곤에서 최후 통첩이 날아왔습니다. 이틀 내로 현장 검증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으면 프로젝트를 백지화하겠다는 내용이었죠. 호프만이 마지막 카드를 꺼낸 거였어요. 환경평가에서 밀리자 시간 압박으로 승부를 걸어온 겁니다. 톰 윌슨에게 전화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물었죠. 톰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호프만이 결정권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브래들리가 현장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무슨 보고서를 쓰겠느냐고 공격하고 있다더군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갱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두려움에 갇혀서 입구 앞에서만 서성거렸죠. 그런 제가 이 광산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게 어불성설이었습니다. 박준호 엔지니어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던 그가 저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표정만 봐도 뭔가 심각한 일이 생겼다는 걸 알아챈 것 같았죠. 미안합니다. 제가 실패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갱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15년 전 동료를 잃은 후로 어둠이 무섭습니다.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틀 안에 현장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워싱턴이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박준호 엔지니어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실망을 읽을 수 있었어요. 30년을 기다린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저 자신이 한심했죠. 괜찮습니다. 브래들리 박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의 담담한 반응이 오히려 더 가슴을 찔렀습니다. 화를 내거나 원망을 해도 될 텐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게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숙소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내일 아침 비행기로 워싱턴에 돌아가려고요. 실패를 인정하고 물러나는 수밖에 없었죠. 호프만이 이긴 거였습니다. 그리고 30년을 준비한 한국 사람들의 꿈도 저 때문에 물거품이 될 판이었어요. 짐을 싸다 말고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70년 전 이 땅에 서 있던 젊은 병사.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한국인을 숨겨주셨던 용감한 분. 저는 그분의 아들이 맞는 걸까요? 이렇게 비겁한 제가요. 밤이 깊어갈 무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자 이만식 어르신이 서 계셨어요. 손에 작은 보자기를 들고 계셨죠.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르신을 방으로 모셨습니다. 차를 대접하려 했지만 어르신이 손을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어르신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브래들리 박사님, 당신 아버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 아버지요. 네. 1953년 겨울이었어요. 북한군이 마을에 들이닥쳤을 때 저는 19살이었습니다. 숨을 곳이 없었어요. 그때 당신 아버지가 저를 창고에 숨겨주셨죠. 적군이 바로 옆을 지나갔는데도 끝까지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어르신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주름진 얼굴로 옛날을 회상하고 계셨죠. 그때 저는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병장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지나간다. 하지만 후회는 영원하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메모에 적혀있던 바로 그 말이었거든요. 어르신이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젊은 미군 병사와 한국인 청년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당신 아버지와 저입니다. 70년 전에 찍은 거예요. 평생 간직해왔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밝게 웃고 계셨어요. 전쟁 한복판에서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옳은 일을 하셨던 분. 그 용기가 제게는 왜 없는 걸까요? 어르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두려움 속에서도 전진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으셨고 당신이 태어난 거예요. 두려움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지금 물러서면 평생 후회할 겁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르신 앞에서 우는 게 창피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새벽 5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르신이 주신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70년 전 아버지의 젊은 얼굴.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환하게 웃고 계셨죠. 두려움은 지나간다. 하지만 후회는 영원하다.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임스를 잃은 후 15년 동안 저는 두려움에 갇혀 살았어요. 현장을 피하고 책상에만 앉아 있었죠.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전한 건지 아니면 그냥 도망치는 건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어요. 문득 에밀리 생각이 났습니다. 딸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도 결국 제가 도망쳤기 때문이었죠. 제임스의 죽음 이후 가족에게서 멀어졌고 술에 의지했고 결국 이혼까지 했습니다.
에밀리는 아버지가 도망치는 모습만 봐왔어요. 그러니 저를 존경할 리가 없었죠. 해가 뜨기 전 숙소를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광산 입구로 향했어요. 어둠 속에 갱도가 검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갱도 앞에 서서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아프간의 기억이 밀려왔어요. 무너지는 천장. 제임스의 비명. 손이 닿지 않았던 그 순간.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네이선. 괜찮아. 그건 과거야. 지금 여기는 다른 곳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누군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박준호 엔지니어였습니다. 언제 왔는지 모르겠지만 묵묵히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오셨군요. 네. 왜 여기 계신 겁니까? 이 시간에. 박준호 엔지니어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혹시나 해서요. 새벽에 광산에 오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가 제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두 사람이 어둠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한참 후 박준호 엔지니어가 입을 열었습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박준호 엔지니어가 안전모와 헤드램프를 건네줬어요. 준비해온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가면 됩니다.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갱도 안으로 들어갈수록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어둠이 사방에서 저를 에워쌌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50m. 지난번에 멈췄던 지점이었습니다. 다리가 굳어지려 했어요. 그때 박준호 엔지니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괜찮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도 됩니다.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헤드램프 불빛이 갱도 벽을 비췄어요. 차가운 암석이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신비로웠어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100m, 150m, 200m.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두려움이 조금씩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박준호 엔지니어가 계속 옆에서 함께 걸어줬습니다. 300m 지점에서 갱도가 넓어졌습니다. 박준호 엔지니어가 멈춰서며 말했어요. 여기입니다. 보십시오. 헤드램프 불빛을 벽면에 비췄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었어요. 갱도 벽에 푸른 빛을 띤 광맥이 은하수처럼 펼쳐져 있었거든요. 텅스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죠. 세상에.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런 광경은 처음 봤어요. 30년간 잠들어 있던 검은 황금이 제 앞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서연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그녀도 함께 와 있었던 거였어요. 품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휴대용 분석기를 꺼내 광맥에 대고 측정했죠. 수치를 확인하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0.8%입니다. 중국산 평균의 2배가 넘어요. 믿을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양도 많고 질도 뛰어난 광맥. 이건 정말 보물이었어요. 박준호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 주광맥이 있어요. 가시겠습니까?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저를 이끌고 있다는 걸요. 가겠습니다. 갱도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400m, 450m. 공기가 점점 더 차가워졌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박준호 엔지니어와 김서연 연구원이 함께였기 때문일 겁니다. 500m 지점에서 갱도가 거대한 공간으로 열렸습니다. 헤드램프 불빛이 닿지 않을 만큼 넓은 곳이었어요. 박준호 엔지니어가 벽면에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조명이 하나둘 켜지면서 공간 전체가 드러났죠. 말문이 막혔습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푸른빛의 광맥이 벽면 전체를 뒤덮고 있었거든요. 아까 본 것과는 규모가 달랐어요. 이건 광맥이 아니라 광산 전체가 텅스텐으로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건 대체 뭡니까? 주광맥입니다. 30년 전 폐광 직전에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개발할 여력이 없었죠. 중국의 덤핑 공세 때문에 가격이 폭락한 상태였으니까요. 김서연 연구원이 분석기를 들고 여기저기 측정했습니다. 측정할 때마다 탄성을 질렀어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평균 품위가 1%를 넘어요. 매장량도 기존 추정치를 훨씬 상회합니다.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이 광맥의 규모라면 전 세계가 중국 없이도 수십 년을 버틸 수 있는 양이에요. 미국 방산업계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보물이 여기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보고서를 완전히 다시 써야겠군요. 박준호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30년을 기다린 겁니다. 이 광맥의 가치를 알아볼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요. 그 순간 발밑에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작은 떨림이었지만 갱도 안에서는 크게 느껴졌어요. 박준호 엔지니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집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빨리 나가야 해요. 일행이 급히 뒤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서 천장에서 돌덩이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작은 파편들이었지만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전 아프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죠. 괜찮습니다. 침착하게 움직이세요. 박준호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한국 광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피 경로를 확보하고 서로를 부축하며 질서정연하게 이동했죠. 저는 다리가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어요. 또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 아닐까? 또 누군가를 잃게 되는 건 아닐까? 브래들리 박사님. 박준호 엔지니어가 제 앞에 섰습니다. 두 손으로 제 어깨를 잡았어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저를 믿으십시오. 우리는 30년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도요. 그의 눈에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확신에 찬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 눈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준호 엔지니어가 제 손을 잡고 이끌었어요. 5분 후 모든 인원이 지상으로 대피했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밖에서 진동을 느낀 구조대가 대기하고 있었지만 필요 없었죠. 한국 광부들의 대피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한 겁니다. 헐떡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인 적이 없었어요. 살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뭔가가 제 안에서 풀리는 느낌이었죠. 박준호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실 수 있습니까? 천장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박준호 엔지니어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30년을 준비했으니까요. 갱도 안전 시스템을 매년 점검하고 대피 훈련을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광산이 멈춰있던 동안에도요. 30년간 폐광된 광산의 안전 시스템을 유지한 사람들. 언젠가 다시 가동될 날을 위해 묵묵히 준비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집념이 오늘 저를 살린 거였습니다. 김서연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많이 놀라셨죠?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이 광산이 왜 특별한지를요. 갱도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상동광산은 미국 국가안보의 핵심 자산이 될 수 있음.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몸으로 경험한 내용이었죠. 매장량 추정치, 품위 분석, 환경평가, 안전 시스템. 모든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펜타곤을 설득하려면 뭔가 더 필요했죠. 톰 윌슨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어요. 톰이 말했습니다. 호프만이 최종 프레젠테이션에서 반박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데이터만으로는 이길 수 없을 거라고 했죠. 뭐가 더 필요할까요? 톰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요. 당신이 왜 이 광산을 믿는지 보여줘야 해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로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이 광산에서 숫자보다 더 귀한 것을 봤거든요. 30년을 기다린 사람들. 두 세대에 걸친 약속. 70년 전부터 이어진 인연. 그것들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박준호 엔지니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상자를 열자 검은 빛의 돌덩이가 있었습니다. 텅스텐 원석이었죠. 작지만 묵직했어요. 30년 전 폐광 직전에 마지막으로 캐낸 겁니다. 아버지가 직접 캐신 거예요. 언젠가 이 광산이 다시 빛을 볼 때 쓰라고 주셨죠. 이만식 어르신이 캐신 원석이었습니다.
70년 전 제 아버지에게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 캐낸 보물이었어요. 두 아버지의 인연이 담긴 돌덩이였죠. 손으로 원석을 쥐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걸 펜타곤에 가져가겠습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게요. 박준호 엔지니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 아침 영어를 떠났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차창 밖으로 산들이 지나갔어요. 처음 왔을 때는 그저 좁고 험한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이 산 아래 보물이 잠들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공항에서 윤미경 사장님이 도시락을 건네줬습니다. 멀리 가시니까 드시라고요. 김서연 연구원도 배웅 나왔어요.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말했죠. 이만식 어르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두려움을 이겨낸 아들을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소식과 함께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반도가 작아져갔어요. 14시간 후면 워싱턴이었습니다. 호프만과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었죠. 주머니에서 텅스텐 원석을 꺼냈습니다. 손안에 쥐고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 저도 이제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아버지처럼 옳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지켜봐 주세요. 비행기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원석이 은은하게 빛났어요. 마치 응원이라도 하는 것처럼요. 펜타곤 지하대회의실. 형광등 불빛 아래 20여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성들, 국방부 관료들, 방산업체 대표들. 그리고 맨 앞줄 한가운데 마이클 호프만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호프만이 먼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 그래프와 숫자들이 떴어요. 그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한국 광산 개발은 비용 대비 효율이 낮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하고 생산 가동까지 최소 2년이 걸립니다. 반면 중국과 협상을 재개하면 즉시 공급을 받을 수 있죠. 현실적인 선택이 뭔지는 명백합니다. 호프만의 말에 몇몇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분위기가 호프만 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게다가 브래들리 박사의 현장 검증에도 의문이 있습니다. 공황 발작으로 갱도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요. 과연 신뢰할 수 있는 평가인지 묻고 싶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호프만이 제 약점을 정확히 찔러온 거였어요. 회의실 안의 시선이 모두 제게 쏠렸습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연단에 서자 손이 떨렸어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웠습니다. 하지만 첫 슬라이드를 넘기다 말고 멈췄죠. 숫자로는 호프만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싸우면 지는 싸움이었어요. 다른 접근이 필요했죠. 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심을 보여주라고요. 프레젠테이션을 끄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예상 밖의 행동이었으니까요.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를요. 1994년에 상동광산이 폐광됐습니다. 중국의 덤핑 공세에 버틸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 모든 사람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남았어요. 박준호라는 엔지니어입니다. 그는 30년 동안 혼자서 광산의 데이터를 지켰습니다. 갱도 도면, 지질 분석, 안전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보존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승진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는 믿었습니다. 언젠가 이 광산이 다시 빛을 볼 날이 올 거라고요. 대한민국이 다시 이 자원을 필요로 할 날이 온다고요. 그래서 30년을 기다렸습니다. 호프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에 무슨 자원이 있겠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직접 가서 보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자원은 땅속의 광물이 아니었어요. 30년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 언젠가 올 날을 위해 묵묵히 준비하는 집념. 그게 한국의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았어요. 결정권자들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죠. 감동적이지만 비즈니스는 숫자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말했습니다.
호프만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냉정하게 판단해야죠. 벽에 부딪힌 느낌이었습니다. 말로는 이들을 설득할 수 없었어요. 뭔가 더 강력한 게 필요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돌덩이가 만져졌어요. 박준호 엔지니어가 준 텅스텐 원석이었죠. 30년 전 이만식 어르신이 직접 캐낸 마지막 원석. 이걸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숫자로 설득할 수 없다면 실물로 보여주는 수밖에요. 주머니에서 텅스텐 원석을 꺼냈습니다. 회의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 검은 빛의 돌덩이가 은은하게 빛났어요. 테이블 위에 내려놓자 묵직한 소리가 났죠.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돌덩이에 쏠렸어요. 30년 전 상동광산이 폐광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캐낸 텅스텐 원석입니다. 이만식이라는 광부가 직접 캐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70년 전 제 아버지에게 목숨을 구해준 분입니다. 중얼거림이 퍼졌습니다. 호프만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제 아버지 로버트 브래들리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1953년 강원도에서 한 한국인 청년을 적군에게서 숨겨줬죠. 그 청년이 나중에 광부가 되어 이 광산에서 일했습니다. 70년의 인연이 이 돌덩이 하나에 담겨 있는 겁니다. 말을 잠시 멈추고 참석자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딱딱했던 얼굴들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감동 스토리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이에요. 노트북을 열고 화상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죠. 화면에 박준호 엔지니어의 얼굴이 떴어요. 그리고 그 뒤로 갱도 내부가 보였습니다. 실시간 영상입니다. 지금 한국 상동광산에서 송출하고 있어요. 박준호 엔지니어가 카메라를 들고 갱도 안을 비췄습니다. 푸른 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광맥이 화면에 가득 찼어요. 회의실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죠. 이건 제가 직접 본 주광맥입니다. 품위가 중국산의 2배가 넘고 매장량은 전 세계 수요를 수십 년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 광산은 국제환경감사단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광산이죠. 호프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예상 못한 역습이었으니까요. 저는 제 경력 30년을 겁니다. 이 광산은 미국 국가안보의 핵심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목줄을 잡힌 채 협상하는 것보다 동맹국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화면 속 박준호 엔지니어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미국과 한국의 우정이 이 광산에서 다시 시작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죠.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화상 통화를 끊고 마지막 말을 했어요. 한국은 미국의 진정한 동맹입니다. 자원도 기술도 그리고 신뢰도요. 호프만 씨가 말한 중국과의 협상. 그게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적국에 의존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목줄을 잡힌 채 살겠습니까?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내 말이 끝나자 긴 침묵이 흘렀어요.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한 명 한 명 손을 들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결과는 16대 6. 한국 상동광산 전략자원 파트너 승인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해낸 거였어요. 30년을 기다린 한국 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죠. 호프만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패배를 인정한 거였어요. 톰 윌슨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죠. 해냈어, 네이선. 정말 대단했어. 고마워, 톰. 하지만 이건 내 공이 아니야. 30년을 기다린 사람들 덕분이지. 텅스텐 원석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걸 박준호 엔지니어에게 돌려줘야 했어요. 약속을 지켰다고 말하면서요. 투표 결과가 발표된 직후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몇몇 장성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이었다며 칭찬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한국에 가 있었습니다. 화상 통화가 아직 연결된 상태였어요. 박준호 엔지니어가 화면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박준호 씨. 해냈습니다. 박준호 엔지니어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화면 뒤로 김서연 연구원과 다른 직원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었어요. 30년의 기다림이 끝난 거였죠. 회의실에서 나오자 톰이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구체적인 협력 조건을 협상해야 하고 투자 규모도 정해야 해. 앞으로 할 일이 많아. 알아. 하지만 오늘은 좀 쉬고 싶어.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주를 돌아봤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이런 결과는 상상도 못했죠. 갱도에 들어가지도 못하던 제가 펜타곤을 설득하다니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아빠. 에밀리였습니다. 딸의 목소리에 순간 얼어붙었어요. 마지막 통화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났거든요. 에밀리. 무슨 일이니? 뉴스 봤어요. 한국 광산 프로젝트 승인됐다면서요. 맞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에밀리가 말했어요. 축하해요, 아빠. 그리고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예상 못한 말이었습니다. 에밀리가 먼저 사과를 하다니요. 괜찮아, 에밀리. 내 말도 틀린 건 아니었어. 그 광산이 환경 최고 등급을 받았다는 것도 봤어요. 진짜 친환경적인 광산이라면서요. 저도 직접 보고 싶어요.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에밀리가 한국에 오겠다는 건가요? 한국에 갈 거야, 아빠.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환경운동가로서 그 광산이 정말 친환경적인지 직접 보고 싶거든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어요. 에밀리의 기준은 까다롭거든요. 하지만 직접 보면 알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아빠도 다시 한국에 가야 하거든. 정말요? 같이요. 에밀리의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오랜만에 딸과 긍정적인 대화를 나눈 거였어요. 전화를 끊고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인천행. 이틀 후 출발이었죠. 협력 조건 협상도 해야 하고 박준호 엔지니어에게 원석도 돌려줘야 했어요. 그리고 에밀리에게 한국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70년 전 강원도에 서 있던 젊은 병사.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아버지의 뜻을 잇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려움을 이기고 옳은 일을 하는 것. 한국과 미국의 인연을 이어가는 것. 아버지. 저도 이제 아버지처럼 살아보려고요. 늦었지만 말이에요. 사진 속 아버지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착각이었겠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데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어요. 동양인 남성이었죠.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이 비즈니스맨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유창한 영어였죠. 실례합니다. 혹시 네이선 브래들리 박사님이십니까?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사토 켄지라고 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과장입니다. 일본 정부 관료와 같은 비행기라니 우연치고는 이상했어요. 그의 표정을 살피니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도 한국에 갑니다. 상동광산건으로요. 무슨 볼일이 있으십니까? 사토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부탁하러 갑니다. 부탁이요. 네. 텅스텐 공급을요. 일본도 중국의 수출 통제로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며 정밀 기계 산업이며 원료 부족으로 생산 라인이 멈출 위기예요. 일본의 상황은 뉴스로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들으니 심각성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2019년을 기억하십니까? 사토가 물었어요. 수출 규제 사태 말씀이십니까? 네. 그때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희는 한국을 우습게 봤어요. 소재는 일본이 쥐고 있으니 한국은 결국 굴복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의 목소리에 부끄러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재 국산화에 박차를 가했고 이제는 저희보다 앞서가는 분야도 생겼어요. 저희가 교만했던 겁니다. 예상 못한 고백이었습니다. 일본 정부 관료가 한국 앞에서 과거를 반성하다니요. 이번에는 저희가 부탁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역전된 거죠. 솔직히 자존심 상합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중국에 의존할 수 없고 다른 대안도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협력을 요청하러 가시는 겁니까? 네.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압니다. 과거에 저희가 한 행동들 때문에요. 하지만 시도라도 해야죠. 사토의 솔직함에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는 복잡하지만 결국 사람 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적어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았죠.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왜 지금입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오만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태도가 바뀐 거죠? 사토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다는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을 보면서 배운 게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30년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 그런 게 일본에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술력만 믿고 교만했던 거죠. 그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한국에 와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요. 비행기가 인천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한반도의 해안선이 보였어요. 저 아래 강원도 깊은 산속에 보물이 잠들어 있었죠. 그리고 그 보물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토 씨, 한 가지 조언을 드릴게요. 네. 한국 사람들에게 진심을 보여주세요. 숫자나 조건보다 진심이 먼저입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성공했거든요. 사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영월에 도착하니 에밀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따로 비행기를 타고 온 거였어요. 딸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어른이 됐을까요? 아빠. 오래간만이에요. 그래. 잘 왔어.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광산으로 향했습니다. 에밀리는 환경운동가답게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어요. 갱내수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폐석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주변 생태계 모니터링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박준호 엔지니어가 직접 안내하며 하나하나 설명해줬습니다. 에밀리가 직접 측정 장비를 들고 확인하기도 했죠. 갱내수 정화시설에서 나오는 물을 검사하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건 1급수 수준이에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30년 동안 연구하고 준비한 결과입니다. 박준호 엔지니어의 대답에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탄하는 표정이었어요. 갱도 안으로도 들어갔습니다. 에밀리가 환기 시스템과 안전 설비를 꼼꼼히 확인했죠. 이건 제가 본 광산 중에서 가장 친환경적이에요. 중국이나 아프리카 광산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에밀리의 인정을 받으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딸에게 인정받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요. 그날 저녁 일본 대표단과의 회담이 열렸습니다. 사토 켄지가 이끄는 5명의 관료들이었죠. 회담장 분위기가 묘했어요. 과거에는 일본이 갑이었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역전된 상황이었거든요. 사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2019년 수출 규제권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그때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예상 못한 사과에 한국 측 참석자들이 술렁였어요. 김서연 연구원이 통역을 하면서도 놀란 표정이었죠. 저희는 텅스텐 공급에 대한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조건은 한국 측에서 제시해 주시면 최대한 맞추겠습니다. 박준호 엔지니어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물량이 우선입니다. 줄 서셔야 해요. 사토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금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회담이 끝난 후 에밀리가 말했어요. 일본이 저렇게 나오다니 놀랍네요.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을 텐데. 자원을 가진 나라의 힘이야. 이제 한국이 그 위치에 선 거지. 에밀리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저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요. 환경 파트를 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광산이 친환경적으로 운영되도록 감시하는 역할이요. 예상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에밀리가 제일에 관심을 보이다니요. 정말이야. 네. 처음에는 아빠를 비난하려고 왔어요. 또 환경을 파괴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요. 하지만 직접 보니까 달랐어요. 이건 진짜 의미 있는 일이에요. 딸과 함께 일할 수 있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고마워, 에밀리. 함께하자. 부녀가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딸의 손을 잡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만식 어르신을 찾아뵀습니다. 어르신이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셨어요. 오셨군요. 소식 들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텅스텐 원석을 꺼내 어르신께 드렸습니다. 약속 지켰습니다. 이건 어르신 것이니까 돌려드려야죠. 어르신이 원석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이 돌이 빛을 보게 됐군요. 당신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겁니다.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자 가슴이 저렸습니다. 어르신, 아버지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모르는 이야기들이요. 어르신이 천천히 과거를 회상하셨어요. 70년 전 전쟁의 한복판에서 있었던 일들. 아버지가 어떻게 자신을 숨겨줬는지, 그 후 어떻게 작별 인사도 못하고 헤어졌는지. 로버트 병장님은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다시 오겠다. 한국이 다시 일어서는 걸 보고 싶다고요. 아버지가 한국에 다시 오고 싶어 하셨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국을 잊지 않으셨어요.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평생 로버트 병장님을 기억했습니다. 당신이 살려주신 목숨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르신 앞에서 우는 게 부끄러웠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어르신, 아버지 묘소에 가고 싶은데 미국이라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간단하게 추모식을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영월 뒷산에서 간단한 추모식을 가졌습니다. 이만식 어르신, 박준호 엔지니어, 김서연 연구원, 그리고 에밀리가 함께했어요. 산 위에서 바라보는 영월 풍경이 평화로웠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을 풀밭 위에 놓았습니다. 에밀리가 꽃을 꺾어 옆에 놓았어요. 이만식 어르신이 한국식 절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여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왔어요. 아버지가 사랑하셨던 이 땅에요. 늦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있어요. 옆에서 에밀리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처음 인사드려요. 아빠를 용서했어요. 아빠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에밀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심하게 대했어요. 괜찮아. 내 말도 틀린 건 아니었어. 아빠가 부족했던 거야. 부녀가 화해하는 모습을 이만식 어르신이 흐뭇하게 바라보셨습니다. 로버트 병장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실 겁니다. 손녀까지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자랐으니까요. 추모식이 끝난 후 산을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아버지와의 미해결 관계, 에밀리와의 갈등, 제임스를 잃은 죄책감, 모든 것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치유해 준 거였어요. 이 땅의 사람들이 보여준 따뜻함과 끈기가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후 큰 결심을 했습니다. 펜타곤 자문관직을 사임하기로요. 30년간 몸담았던 자리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길을 가고 싶었어요. 톰 윌슨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그만두는 거야? 이번 프로젝트로 평가도 좋아졌는데. 다른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 뭔데? 미국과 한국의 전략자원 협력을 위한 민간재단을 만들려고 해. 정부 차원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두 나라를 연결하는 거지. 학술 교류도 하고 인력 양성도 하고. 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내가 하면 잘 될 거야. 에밀리도 재단에 합류하기로 했어요. 환경 파트를 담당하기로요. 부녀가 함께 일하는 거였습니다. 평생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재단 이름을 고민하다가 결정했습니다. 브래들리 이만식 재단. 70년 전 전쟁터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을 기리는 이름이었죠. 한국에 연락해서 이 계획을 전했습니다. 박준호 엔지니어가 감격하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들으시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영월에 기념관도 만들기로 했어요. 브래들리 이만식 기념관. 한국전쟁 참전 용사와 한국인 광부의 우정을 기리는 공간이었죠. 여기서 두 나라의 역사를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나오길 바랐습니다. 이만식 어르신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르신의 이름을 딴 기념관을 만들어도 되겠냐고요. 어르신이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영광입니다. 로버트 병장님과 저의 인연이 이렇게 이어지다니요. 하늘이 정해준 운명인가 봅니다. 어르신, 내년에 기념관 개관식을 할 건데 꼭 오셔야 해요. 물론이죠. 이 늙은 몸이 그때까지 버텨야 할 텐데요. 어르신의 농담에 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됐어요. 78세라는 나이가 적지 않았으니까요. 박준호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브래들리 박사님, 다시 오실 건가요? 물론이죠. 이제 한국은 제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예요. 자주 올게요. 아버지가 하지 못한 약속을 제가 대신 지키는 거였습니다. 한국에 다시 온다던 아버지의 꿈을요. 에밀리가 옆에서 말했어요. 아빠, 저도 자주 올게요. 환경 모니터링도 해야 하고 기념관 일도 도와야 하니까요. 딸과 함께 한국에 오는 날들이 기다려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30년간 책상에만 앉아있던 제가 이제는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려고 하고 있었죠. 창밖으로 워싱턴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꺼냈어요. 아버지, 저도 이제 아버지처럼 살아갈게요. 두려움을 이기고 옳은 일을 하면서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20장 마이너스 감동 대단원 2500자. 1년이 지났습니다. 상동광산 본격 가동식 날이 밝았어요. 영월 광산 입구에 대형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죠. 미국, 유럽, 일본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저는 연단에 서서 기념사를 낭독했습니다. 손에는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가 들려 있었죠. 70년 전 제 아버지 로버트 브래들리는 한국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한국인 청년의 목숨을 구했고 그 인연은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한국을 잊지 못하셨어요. 유품 속에 이런 메모를 남기셨죠. 이 땅이 언젠간 미국을 구할 것이다. 그 예언이 오늘 현실이 됐습니다. 이만식 어르신이 맨 앞줄에 앉아 계셨어요.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어르신 옆에는 박준호 엔지니어가 있었죠. 30년 전 이 광산이 문을 닫았을 때 모든 사람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만식 어르신과 박준호 엔지니어는 남았어요. 언젠가 이 광산이 다시 빛을 볼 날을 믿으며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그 믿음이 보상받는 날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만식 어르신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드셨어요. 78세의 노인이 환하게 웃고 계셨죠. 기념사를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만식 어르신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이야말로요. 어르신의 믿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어르신이 갱도 입구를 바라보셨습니다. 50년 전 젊은 광부로 처음 들어갔던 그 입구였죠. 다시 한번 들어가 보고 싶군요. 마지막으로요. 박준호 엔지니어가 어르신의 팔을 잡았습니다. 함께 가시죠, 아버지. 저도 함께 갔습니다. 에밀리와 김서연 연구원도요. 일행이 갱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헤드램프 불빛이 어둠을 밝혔죠. 300m 지점. 1년 전 제가 처음으로 광맥을 본 그 장소였습니다. 푸른빛의 텅스텐이 여전히 은하수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이만식 어르신이 벽면을 쓰다듬으셨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 여전하구나. 그때 그대로야. 어르신이 젊은 광부들과 악수를 나누셨어요. 이제 다음 세대가 이어가면 됩니다. 저는 제 역할을 다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70년의 인연. 30년의 기다림.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거예요. 갱도에서 나와 가동식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테이프 커팅, 축하 공연, 만찬까지. 영월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저녁에 윤미경 사장님 식당에서 마무리 모임을 가졌습니다. 막걸리를 따르며 건배했죠. 한국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지나가지만 함께한 기억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에밀리가 제 옆에서 웃고 있었어요. 박준호 엔지니어가 이만식 어르신을 부축하고 계셨죠. 김서연 연구원이 통역을 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창밖으로 영월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70년 전 아버지도 이 별을 보셨겠죠. 그리고 30년 전 박준호 엔지니어도 이 별을 보며 미래를 꿈꿨을 거예요. 검은 황금 텅스텐 위에 세워진 새로운 희망.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죠.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하늘을 향해 들었습니다. 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한국에 다시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올 거예요. 별빛 아래서 아버지가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착각이었겠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찾은 기적입니다. 검은 황금보다 더 귀한 보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 그리고 그 인연을 이어가는 믿음이요.